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아침 6시 19분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구름 속에 약간 가려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깅로에 산책을 하는 분들,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8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광복절, 광복을 한 날입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저기에 제가 자전거를 세워뒀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관객석 스탠드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를 출발해서 한강 자전거길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합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영화의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국에 개봉시켰던 영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크 나이트, 배트맨 비긴스,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다양한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에도 개봉시켰는데요. 그 중에 과학 영화 인셉션과 인터스텔라 두 편의 영화만으로 한국에서 관객을 3,300만 명이나 동원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영화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드디어 내일 광복절에 한국에서 개봉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곳 보시면 정면에 아파트 장벽입니다. 왼쪽이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정면이 트리지움 아파트, 오른쪽이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잠실벌의 아파트 장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오펜하이머 영화는 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역사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원자폭탄이 없었다면 일본의 항복은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됐을 거고, 그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의 목숨은 수십만 명 더 사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원자폭탄이 투하됐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 시기를 앞당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펜하이머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을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바로 내일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자, 영화 감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고, 거기에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역할을 하는 영화 배우는 킬리언 머피입니다. 킬리언 머피가 오펜하이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는 이른바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천재 과학자가 오펜하이머고, 그 오펜하이머 역할을 킬리언 머피가 하는 거고요. 또 미국 육군, 그 당시에 미국 육군에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은 그로브스 장군입니다. 그로브스 장군. 그로브스 장군이 미국 육군에서 원자폭탄 개발을 총괄 지휘했었고요. 그 지휘를 받아서 천재 과학자들을 구성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실제 현장에서 지휘했던 인물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 육군에서 그로브스 장군이 총괄 지휘했는데요. 그 그로브스 장군 역할은 그 유명한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영화로 예상이 되는데요. 러닝타임이 180분, 3시간짜리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는 CG, 컴퓨터 그래픽 CG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컴퓨터 그래픽 CG를 사용하지 않고 100% 실제 촬영을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작은 2006년에 그 원작이 발표됐는데요. 자, 원작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신호가 바뀐 줄 알았어요. 신호가 바뀐 줄 알았는데, 원작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원작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고, 이 촬영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호가 바뀐 줄 알았어요. 신호가. 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원작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데요. 2006년에 발표된 그 원작입니다. 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전해준 대가로 엄청난 형벌을 받죠. 그 형벌이라는 게 매일 독수리한테 간을 쪼이게, 독수리가 간을 쪼아 먹게 만드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신인데요. 그 프로메테우스 신이 흔히 우리는 불의 신이라고 하죠. 불의 신. 제우스 신의 불을 몰래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전달해 준 대가로 독수리로부터 간을 쪼아 먹히게 만드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불의 신이 프로메테우스인데요. 자, 그래서 원작은 오펜하이머 영화의 원작은 바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 나타났듯이 아메리카에서 미국인 거죠.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제우스 신으로부터 불을 몰래 훔쳐온
프로메테우스처럼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해 가지고 그 엄청난 불을, 제우스의 벼락이죠. 제우스의 벼락을 몰래 훔쳐 가지고 와서 인간한테 전해줬다. 즉 현대에 이르러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여기 신호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제우스의 불을 훔쳐온 프로메테우스처럼 인류에게 가공할 무기,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기를 인간에게 전해줬다. 그게 원자폭탄 개발이다. 뭐 이런 비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06년에 작품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원작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가 내일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 영화는 우리 한국에서는 내일 개봉이 되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7월 21일에 개봉이 됐고, 개봉 3주 만에 북미 지역에서만 해서 수익이 8천억이 창출될 정도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신호 바뀐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30m 지점이 잠실 나들목입니다. 잠실 나들목으로 향하겠습니다. 출발! 자, 잠실 나들목으로 진입합니다. 이 잠실 나들목 위로 올림픽대로가 뻗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한강 남쪽변을 따라 동에서 서로 쭉 뻗어 있는 도로가 올림픽대로입니다. 이 잠실 나들목 위로 올림픽대로가 있고,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당시에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대로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잠실 한강공원 서쪽 지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한강 방향입니다. 한강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동쪽 방향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질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자전거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사람들, 라이더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 잠실 나들목에서 한번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북쪽 방향의 한강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동쪽 방향 잠실대교 남단 방향입니다. 다시 영화 오펜하이머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오펜하이머의 영광과 몰락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왜 몰락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펜하이머는 1904년 미국 뉴욕주의 뉴욕시에서 출생했고, 1967년 미국 뉴욕주 옆에 있는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에서 6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1967년 사망 당시에 후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펜하이머 교수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보다 1개월 앞선 1939년 8월 2일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면 인류의 종말, 인류의 아마겟돈, 성경에서 인류의 종말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종말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개발해서 시작된 게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뉴멕시코주, 멕시코에 가까운 인접해 있는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 로스 엘러모스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 그 당시에 UC 버클리의 오펜하이머 교수가 연구소장으로 발탁이 돼서 맨해튼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벨상 수상자 21명을 포함해서 6천여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로 구성된 로스앤젤 엘레머스 연구소의 소장을 오펜하이머 교수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원자폭탄 개발 기간은 대략 한 3-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는 이미 1945년 2월 완성이 됐고, 그것은 폭발력을 실험해보지 않더라도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핵실험은 하진 않았었고요. 그걸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인 독일에다가 그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할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2월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이 개발된 때로부터 3개월 후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그 폭탄을 사용할 일은 없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항복을 하지 않고 결사항전으로 계속 버티는 바람에 원자폭탄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이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폭발력을 자신할 수 있어서 실험을 안 했는데요. 반면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은 폭발력을 자신할 수 없어서 실험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바로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 폭격 연습장에서 1945년 7월 16일에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진두지휘자 오펜하이머, 그 다음에 육군에서 총괄 지휘했던 그로브스 장군 등이 다 참관하는 가운데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반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했고 성공을 해서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까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폭탄은 1945년 2월에 이미 확보했고 실험의 필요성이 없었고요. 그로부터 5개월 후인 7월 16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일 후인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과 영국의 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
중국의 장제스 총통 등이 포스담 선언에 서명을 했는데요.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게 바로 포스담 선언의 내용인데요. 그 포스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 8월 15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광복절. 그러니까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항복 시기가 상당 기간 지연됐을 텐데요. 그래서 원자폭탄 직후에 어떤 일본의 고위 관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았다면 일본이 항복하는 이유를 찾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본뜻은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지 않았다면 일본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자, 여하튼 원자폭탄이 투하됐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36년에 지배에서 해방된 날 광복절, 그날이 바로 내일이고, 그 내일 광복절에 맞춰서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오펜하이머 박사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유학을 하고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도 유학을 하는 등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천재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였고요. 그 로스 엘레머스 연구소장으로 발탁됐을 당시에는 그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약칭해서 UC 버클리라고 하죠. UC 버클리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원자폭탄 개발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즉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펜하이머 교수가 최고의 영웅이었었던 거죠. 최고의 영웅.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50년, 우리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연도 1950년에는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겁니다. 몰락. 영광과 몰락이 교차하는 연도가 1950년인데요. 지금부터 73년 전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가속화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콜드워, 냉전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1949년에는 중국이 공산화되고 또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드디어 소련도 1949년에는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보다 4년이 늦긴 했지만 1949년에 소련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제 대등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미국이 소련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공산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산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947년에는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죠. 전 세계 어느 지역, 어느 국가든지 간에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국가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게 1947년 트루만 독트린이고, 그걸 구체화한 내용이 조지 마셜 재무장관의 마셜 플랜입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1951년까지 3년 동안
130억 달러를 서유럽 지역에 미국이 경제 원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조지 마샬이 했던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가난 속에서 싹튼다. 공산주의는 가난 속에서 싹튼다. 즉, 가난하게 되면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가난을 없애야 된다. 빈곤을 없애야 공산주의가 싹트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말을 조지 마샬 재무장관이 했고, 마샬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서유럽은 이미 동유럽 지역은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산정권 수립에 반대하는 체코슬로바키아는 1949년에 소련이 탱크를 들고 침공해가지고 밀어붙여버렸던 역사도 있는데요. 그래서 동유럽 지역은 대부분 공산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유럽마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발표를 하고 3년 동안 130억 달러를 미국이 서방 세계에 지원을 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서유럽 상황은 왜 가난하고 빈곤한 상황이었냐, 왜 그래서 공산주의가 싹틀 가능성이 많았냐, 그거에 관해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서유럽 지역이, 뭐 서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전체가 초토화가 돼버렸던 거죠. 초토화가 돼버린 상황이었다 보니까 서유럽 지역은 다 폐허가 된 겁니다. 폐허가 돼버리니까 그곳에서 가난, 빈곤한 서유럽, 서방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싹틀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서유럽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해야만이 가난, 빈곤에서 해방이 돼서 공산주의가 싹트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1947년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 발표돼서 서유럽 지역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 원조를. 그래서 서유럽 지역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61대 총리와 63대 총리를 지낸 영국인이 뽑은 가장 위대한 인물, 바로 윈스턴 처칠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냐면 1945년 4월 12일에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니까 부통령 지위에 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3대 미국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계속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해리 트루만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당신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서방 문명을 잘 지켜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았다. 또 당신을 얕잡아 봤다. 그러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서방 문명을 잘 지켜내셨다. 즉 마샬 플랜 등을 통해서 서유럽에 엄청난 경제 지원을 해서 서방 문명을 다시 회복시켜줬다. 그거에 대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감사의 발언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1949년 그 당시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동유럽들이 공산주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공산화돼 버리는 거 아니냐, 미국까지 그 공산주의의 물결이 뻗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걱정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포심.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카시
광풍이입니다. 메카시 광풍이 뭐냐? 마녀 사냥식 공산주의자 색출 그러한 열풍 광풍인데요. 그 당시 미국 50개 주 중에 하나인 위스콘신주의 연방 상원의원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연방 상원의원 초선 의원 조지프 메카시가 미국 의회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블랙리스트를 딱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지금 미국의 공직사회는 빨갱이들로 가득하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 외교부 격에 해당이 되는데요. 미국 국무부의 공무원 206명도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서 206명의 명단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박사도 빨간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빨간 냄새는 말이 좀 안 맞는 말이긴 한데요. 책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박사도 빨간 냄새가 난다. 즉 빨갱이인 것 같다. 공산주의자인 것 같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오펜하이머 교수가 좌익 계열의 지식인들과 교류한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좌익 계열의 좌파 지식인들이죠. 좌파 지식인들과 교류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꼬투리 삼아 가지고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교수도 오펜하이머 박사도 빨간 냄새가 난다, 빨갱이인 것 같다, 공산주의자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해가지고 몰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좀이라도 관련이 되면 다 공산주의자로 낙인시켜가지고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공화당의 위스콘신주의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이었던 조지프 메카시가 그걸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37대 대통령이 되는 리처드 닉슨 그분은 이제 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나중에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그 리처드 닉슨도 그 공산주의자 색출 그 작전 그러한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반미국인 활동위원회입니다. 반미국인 활동위원회에서 공산주의자 색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리처드 닉슨도 공산주의자 색출 작업인 반미국인 활동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조지프 메카시 연방 상원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공산주의자 색출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정치계든 사회에서 퇴출돼버린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나중에 그 국무부 직원 206명이 공산주의자와 관련된다라고 폭탄 발언했을 때 제시했던 블랙리스트는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메카시 의원은 1954년 12월에 정계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정계에서 퇴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퇴출되기 전까지 6.25 한국전쟁 전후 계속 그런 메카시 광풍이 일다 보니까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해를 봤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교수도 그 마녀 사냥식 공산주의자 색출 그 작업 행동에서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교수는 기본적으로 1950년 당시에 그 메카시 광풍의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50년에 미국에서 수소폭탄을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소련에서 1949년에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 교수는 반대를 했죠. 왜냐? 원자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가 투하되고서 즉시 바로 투하 순간에 7만 8천 명이 사망하고 8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3일 후인 8월 9일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돼서 3만 5천 명이 사망하고 6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러한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런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에 오펜하이머 교수는 엄청난 죄책감과 그런 신경쇠약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 수소폭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었을 때 오펜하이머 교수는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카시 광풍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오펜하이머 교수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쇠락의 길, 몰락의 길로 걷게 되고 1967년도에 후두암으로 사망할 때 나이 63세의 나이로 후두암으로 사망하셨을 때도 그 공산주의자라는 낙인,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1967년 63세의 나이로 후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67년 불명예스럽게 사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계속 55년 동안 공산 스파이 혐의, 공산주의자로서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가 계속 사후에도 유지되다가 드디어 작년 2022년 12월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오펜하이머는 스파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펜하이머의 충성심과 애국심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펜하이머 교수의 소련 스파이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펜하이머는 충성심과 애국심을 갖춘 과학자였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작년 12월에야 오펜하이머 교수의 사후 55년 만인 작년 12월에야 그걸 발표를 했고 드디어 내일 그 영화 오펜하이머의 영광과 몰락의 그러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 오펜하이머가 내일 개봉이 되고요. 그것의 원작은 2006년에 발표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그걸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오펜하이머 교수가 사후 55년 만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명예가 회복이 돼서 다행이고요.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교수에 관하여 제가 영화 개봉 하루를 앞두고 이곳 천호영에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던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원자폭탄을 만들었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누가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내렸냐에 관심을 갖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아마겟돈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원자폭탄 사용,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 수많은 핵무기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요. 그런 핵무기들의 사용은 인류의 종말, 아마겟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절대 사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서적 4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 월드워2를 출간했는데요.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들을 생생하게 비하인드 스토리 위주로 다루고 있는 책, 466페이지의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의 후반부에서도 원자폭탄 개발 과정과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종전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자, 내일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 저도 정말 관심이 많은 영화입니다. 오펜하이머 역할은 킬리언 머피가 하고 그 당시에 육군의 총괄 지휘자 그로브스 장군은 맷 데이먼이 역할을 하는 영화 오펜하이머, 내일 개봉이 됩니다. 정말 기대되는 영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지금까지 천호역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아침 한 7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